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열렸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라면서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이 상고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오늘은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SK 최태원 회장 즉 오늘 이혼 소송 항소심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경영에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례적인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오늘 SK 스펙스 협의회는 오늘 지난 30일에 있었던 최태원 회장과 이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재벌 총수의 이혼이라는 사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서 1조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이제 재산분할 금액이 인정이 되면서 또 전례 없는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 또 많은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그런데 1조억 원이 넘는 이제 재산분할금을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SK 경영권이 뭐 지금 위협받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SK와 그 노관장에 붙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이제 정경유착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SK 기업의 이미지도 사실은 좀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뭐 설명을 한 자리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 그 최태원 회장이 직접 등장이 예고돼 있진 않았었는데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이 깜짝 등장하기까지 좀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던데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은 사실은 개인적인 사유죠. 재벌 총수의 개인적인 사유인데 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더구나 이 SK 기업의 이미지까지 좀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경유착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 보니까 이 SK 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주주 그리고 이 SK 임직원에 대한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재벌 총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하고 이제 상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최태원 회장 상고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육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성장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좀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분할과 제6공화국의 후광 이 두 부분이 이제 핵심 요점인 것 같은데요. 항소심 그 재판부의 판단과 오늘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좀 많이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소심에서 사실 1심에 비해서 재산분할 금액이 월등히 이제 늘어난 것은 바로 SK가 성장하는데 이 노관장에 붙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SK가 이렇게 모험적인 이 경영을 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오늘 이 설명회에서 이 항소심 판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 뭐 불법적인 비자금이나 아니면 제6공화국의 후광 때문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고 이러한 판결문 때문에 이 SK 역사가 전부 부정이 되고 또 SK 그룹의 임직원들의 이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어 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보자면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그 재산 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의 산정 이 부분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재산 분할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 사건에서요, 재산 분할을 하려면 이 양 부부의 이 순 자산을 일단 합산을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퍼센티지 기여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순 자산은 4조 115억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인 2조 760억 원인데요. 그런데 이 최 회장 측은 이 2조 760억 원이라는 이 SK 주식은 원조가 되는 게 대한텔레콤의 지분이고, 이 대한텔레콤의 지분은 1994년에 선대 회장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증여를 받으면서 그 돈으로 이 대한텔레콤을 구매를 한 거다, 양수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대한텔레콤의 지분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거의 30년이 넘은 사이에 사실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상당히 이제 증가를 했을 거고, 그 사이에 기여를 한 사람이 선대 회장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현재 최 회장도 있는데 그 기여도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이 이렇게 주식의 가치를 상승하는데 기여분은 12배를 받고요. 이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받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오히려 12배가 아니라 125배고 자신의 기여도는 35배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기여도를 10분의 1로 줄여버린 셈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순 자산액도 줄어들게 되고 재산 분할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를 이렇게 일구는데 일종의 자수성가형 사업가처럼 이 최 회장이 많이 기여를 했다라 인정을 했는데 최 회장은 오늘 설명회에서는 오히려 반대인 거죠. 나는 상속을 받은 것뿐이고 내가 기여한 거는 355배가 아니라 35배밖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오히려 본인의 성과를 좀 줄이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기여분은 참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계속 좀 약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최태원 회장 SK그룹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자신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경영권 방어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거 말고도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비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문제점들도 저희는 충분히 풀어나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대적 군사 때나 그런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영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억울하면서도 자신감은 여전히 충만한 것 같아요. 이제 막대한 재산 분할로 경영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SK그룹은 충분한 역량이 있다.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재벌 총수가 해야 되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SK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는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적대적인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경영권 위협이 받는다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 총수가 그렇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돌수록 오히려 회사의 신뢰나 아니면 그런 신용이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회장으로서의 본래 보여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SK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이제 상고를 할 거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오류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사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우려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서 설명회를 한다라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 SK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런 상고심 판단 부분도 문제이지만 지금 계속 이 SK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이미지 제고나 그리고 정경유착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설명회가 필요했던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준다라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경영적인 판단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소식인데요.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가 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많지 않았다는 입장 입장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서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 지금 경찰 성립시합기고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호중 씨가 사고 한 달여 만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는 소식인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에 연락이 닿은 거라고요? 네, 이게 뭐 거의 사고 한 달 만에 합의가 진행이 된 건데요. 사실은 이 그 수사 단계에서 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함부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라든지 아니면 보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중간에서 좀 조율을 해서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건데 지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연락이 닿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뭐 조건 같은 거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합의에 성공하게 되면 이후에 양형에도 조금 김호중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많은 범죄가 그렇긴 한데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와 합의의 노력을 했느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양형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더욱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명백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양형에는 가만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합의가 있다라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거나 막 무죄가 나온다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알아서 좀 잘 감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고 택시 기사는 사고 이후에 뉴스를 보고서 이제 가해자가 가수 김호중 씨인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뭐 경찰 단계에서의 그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한 번 더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보통은 가해자 측에서 이제 수사기관에 피해자 연락처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합의를 봐야지 네, 처벌을 그렇죠.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함부로 알려주지 않고 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알려주는데 이 상황은 사실 반대예요. 이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경찰에서 이걸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찌된 사실관계인지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한 사실이 결국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서 이 양형의 좀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음주운전 뺑소니 이외에도 뭐 증거인멸이나 허위자수 이런 지금 혐의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사실은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그리고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그다음에 도주치상인데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범죄가 뭐냐면 범인도피 교사입니다. 근데 범인도피 교사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죄가 4개가 지금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감형은 되겠지만 이게 다 합쳐졌을 때는 이게 합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는데요. 김호중 씨가 만약 처음 사고 냈을 때 차에서 내려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랬으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까지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되었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는 게 아마 그냥 음주운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가 뭐냐면 도주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게 사실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형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형을 이 범죄를 저질렀기 네.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합의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순간의 판단이 이런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검찰이 김호중 씨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오늘이 17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검찰의 이제 결단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구속 기간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석방을 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기소한 후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구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라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호중 씨가 KBS뿐 아니라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퇴출당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연예계 복귀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연예계 그 방송사의 규율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얼마 전에 KBS에서는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한시적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사의 처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더구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이 번복이 됐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이 국민적 정서상 괘씸죄가 사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이 복귀까지는 시일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의 이제 중심에 있었던 게 김호중 씨의 소속사이기도 했는데 이 여파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속사에 여러 다른 연예인들도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있고 또 사실상 이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운데 또 소속사를 둘러싸고 주식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 예. 생각 엔터테인먼트 전 주주였던 이 정현우와 김한배 씨는 이 이광득 대표에 상대로 해서 주주명부 등재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예. 더불어서 이광득 대표와 이 개그맨 정찬우 씨를 상대로 사기와 주식양도 계약서 사무소 위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은 원래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주주였는데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그 개그맨 정찬우 씨에게 넘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지금 폐업 수순인데 왜 여기서 이제 와서 주주의 분쟁을 겪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하실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폐업 수순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 폐업을 하면 이제 회사에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산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주주들이 가져갑니다. 주주들에게 배분을 하는데 지금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구속되기 직전까지 사실상 공연을 했었고 아직까지 위약금도 하나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꽤 되기 때문에 이 주주들 간에 이거를 배분을 받을 때 꽤 상당한 금액이 배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와서 이제 주주의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돈 문제군요. 이 개그맨 선후배 사이의 공방이라는 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는데 소속사 측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소속사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주라고 했으면 그동안에 주주총회를 하거나 했을 때 본인들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이의를 제기한다라든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주총회를 하는데도 이들이 전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갈래로 사건의 여파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준비한 또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 소식인데 전북 군산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서 지금 참변을 당한 일이잖아요. 네, 뭐 CC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예. 그 50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신호등이 이제 초록불로 바뀌자 두 남녀가 천천히 횡단보도로 진입을 합니다. 예. 바로 뛰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순간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 둘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남매 관계였는데요. 56세 누나와 51세 남동생이었는데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요? 네,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거냐? 이 부분이 사실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배달 운전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는 거는 이게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를 사망하게 이뤘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하는 거를 경찰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위험 운전을 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한 번에 다양한 위험 운전을 하는 경우인데 다양한 위험 운전이라는 게 뭐 어떤 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험 운전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겠죠. 예. 뭐 신호 위반을 한다라는 것처럼 아니면 이번 사건처럼 속도를 위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끼어들기라든지 아니면은 원래 갈 수 없는 이 갈 수 없는 차로를 간다라든지 예. 이런 부분인데 지금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위험 운전을 할 때 신호 위반만 하는 게 아니라 신호 위반을 하면서 중앙선 침범을 한다라든지 신호 위반을 하면서 뭐 속도까지 위반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중첩적으로 위험 운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도로 위에 무법자라는 말이 정말 말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사실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길거리 가시다 보시면 굉장히 이런 위험 운전하는 배달 오토바이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예. 뭐 근데 승용차들도 사실은 신호 위반이라든지 속도 위반하는 경우 되게 많지만 모두 잡히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보통 단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속 카메라. 우리가 뭐 운전을 하면서 단속 카메라가 있다라고 뭐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게 예. 있잖아요. 단속 카메라로 이제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관이 직접 이제 거리에 서 있다가 이렇게 단속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사실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너무나 많은 위반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신호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을 때 처벌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처벌 자체가 미약한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단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단속 카메라, 그리고 하나는 이제 경찰이 직접 잡는 건데 경찰이 직접 잡았을 때는 범칙금을 부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4만 원입니다. 범칙금이. 그리고 이제 단속 카메라로 이제 단속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한데 사실은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이 처벌이 굉장히 좀 미약하다라는 부분도 사실 좀 개선
개선이 되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벌 강화도 물론 필요하겠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 모두 좀 초록불이어도 양쪽을 좀 잘 보고 천천히 건너야겠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드네요.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